우리가 그동안은 중국 실물 경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출을 늘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은 이번엔 그동안 중국서 무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온 돈 가지고 금융으로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동안에 경쟁자죠. 중국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중국 때문에 그동안 사실 세계 경제가 괜찮았었죠.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에서 2기가 오고 2009년에 전 세계가 마이너스 1% 성장했는데요. 당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했거든요. 마이너스 2.5% 성장했어요. 근데 2009년에 중국 경제는 9.4%나 성장합니다. 2010년에 10%나 성장해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거 극단적인 일부 경제학자들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2008년 미국에서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였었는데요. 이때 우리 큰 충격 없이 넘어갔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성장해주면서 중국이 우리 상품을 많이 수입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이 뭐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느냐.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GDP에서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이 그 당시 한 22% 정도 됐어요. 그런데 중국은 무려 한때 47%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47%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주로 기업들도 설비 투자도 많이 했지만 건설 관련 기업, 건설 투자를 많이 해버렸어요. 네. 중국이 9 내지 10% 성장한 거는 일부 뭐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GDP 9 내지 10% 성장이 시멘트 GDP였다. 건설을 많이 해가지고. 시멘트 GDP. 말이 되네요. 그만큼 집을 많이 짓고 건설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여기도 부채가 문제네요. 중국 기업 부채가 한때 160%가 넘어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중국은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지금 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앞서 방송에서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3.1% 성장했다. 2020년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3.4% 성장했어요. 미국 경제가 세계 GDP 한 2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다른 나라도 성장률이 세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20년에도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은 안 했어요. 2.2% 성장했거든요. 그 이유는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비요?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10,000를 돌파했거든요. 세계 경제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돌파하면 점차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게 70%, 중국은 한 민간 소비인데 한 38%밖에 안 돼요. 소비 비중이 너무 낮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기업이 부실해졌으니까 투자 중심으로 성장할 수는 없고 투자 비중은 줄여야 되고 소비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14억 인구가 1만 달러 넘은 14억 인구가 소비하기 때문에 아마 202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잘 버텨온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해서도 그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뭔가 성장을 할 만한 동력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 잘 버텨왔는데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거의 30여 년 가깝게 연평균 10% 성장했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30년 연평균 10%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래서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서 좀 미중 패권적인 본질인데 이대로 가면은 아마 2029년 혹은 2030년 가면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가 이제 고성장 과정에서 중성장 가는 과정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처방에 따라 가지고 정말 빠른 구조조정을 했어요. 이게 의도치 않은 그런 거죠. IMF 구조조정 안 하면은 우리 달러를 안 줬으니까 국가 부동을 가니까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니까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앞으로 고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8%, 10%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앞으로 4 내지 5% 정도. 이거를 중성장.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저는 질적 성장을 하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 제가 표를 보여드립니다만은 올해 한 4.0, 내년에 5.2% 정도.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괜찮네요. 네, 물론 과거 10% 성장하다가 4%, 5%면 뭐 반토막 난 건데 저는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IMF 같은 데도 뭐 올해 3.3, 내년에 4.6,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과거보다 높은 성장은 못하지만 4%대 혹은 5% 안팎 이렇게 질적 성장 국면에 중기적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이다. 그리고 그 이 표 뭐 GDP 성장률도 돼 있습니다만은 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중국 위안 달러라고 우리나라 환율하고 상관관계 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수출 중 중국이 25%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결정에서 우리나라 실질 실환율 계산할 때 중국 비중이 33%나 됩니다. 미국 비중 14%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갈수록 우리나라 환율은 중국 위안 환율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위안에 따라간다. 네.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 연말에 달러당 위안 환율이 6.73 정도. 그런데 내년에는 6.55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좀 오를 것이다. 이게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위안화 가치가 올해 지금 달러만 강세고 모든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화 가치는 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이런 그 전망치에서 네. 경제 성장률하고 환율 뭐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얘기를 해봤는데요. 중국 이야기는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얘기는 그래도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안 좋아진다, 요즘 중국 안 좋다라고 해도 중국은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꽤 성장률이 높은 편인 것 같다라는 지금 느낌이 들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게 봐도 되나요? 뭐 상대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니까 세계 경제가 3% 성장하는데 중국은 4 내지 5% 성장하고 미국은 자리야 2% 성장이니까 네.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은 축소되고 중국은 세계 평균보다 높으니까 중국 비중은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새 그 우리나라 신문에서 보면은 사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요. 통관기전 무역수지 흑자, 우리나라 흑자를 보면은 작년까지 보면 85%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중국으로 많이 수출했죠. 근데 올해는 지금 중국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됐거든요. 그만큼 올해 중국 경제가 이축되고 또 우리나라가 만든 상품을 중국에서 거의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갈수록 아마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 폭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뭐 국무총리가 중국 경제가 거꾸라진다. 그 다음에 우리 저 경제수석은 얼마 전에 유럽 가가지고 중국의 대안을 유럽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 비중이 앞으로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고성장에서 중성장, 질적 성장으로 가면서 저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할 때는 돈이 실물 투자로 가거든요. 네. 아까 중국 경제를 시멘트 GDP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로 실물 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률이 낮아지면 지금 중국도 돈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돈이 아마 금융시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수출해서 무역으로 돈을 버는데 이제 우리는 중국에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 계속 늘리고 있고요. 특히 JP모건은 작년에 100% 증권 자회사를 중국에다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중국 실물 경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저 수출을 늘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은 이번엔 그동안 중국서 무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온 돈 가지고 금융으로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사실 10%대로 성장하던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4%, 5% 이 정도로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질적 성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중국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장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큰 나라들 미국과 중국은 다뤄봤는데요. 또 다른 큰 시장들이 또 남아있죠. 일본 그리고 유로존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상 유로하고 일본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력적인데요. 유로나 일본 경제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일본 경제는 더 지지부진하죠. 아하. 네, 그런데 저 IMF나 그 다음에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내년에 미국 성장률보다 유럽 경제 성장률, 일본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 거라는 겁니다. 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IMF가 내년 미국 성장률 1.0으로 봤는데요. 유럽은 1.2%, 일본은 1.7%로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부진하게 되네요. 예, 이번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에서 미국을 제일 선진국 중에서 제일 많이 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참 그 언론에서도 뭐 무조건 유럽 경제 나쁘다, 일본 경제 나쁘다 그러는데요. 올해 상반기 1, 2분기에 미국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마이너스 성장했죠. 네. 유럽 경제 마이너스 성장 안 했어요. 그래요?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오. 네, 그런데 무조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유럽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선입관이 앞서가지고 유럽 경제 마이너스 성장 안 했는데도 1, 2분기 플러스 성장했어요. 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에서 보면 유럽 분기에 굉장히 나쁜 거로 해석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GDP가 그 지역 그 나라의 경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오히려 유럽 경제는 플러스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생각하고는 선입관 때문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다르다. 내년에도 일본이나 유럽 경제 성장률이 지금 IMF나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보다 높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환율의 시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시사인가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유럽 일본보다 더 낮으면요. 미국의 금리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유럽 금리, 일본 금리도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 줄어드는데 근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이나 유럽보다 낮으면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져 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차가 미국하고 유럽, 예를 들어 미국하고 독일, 미국하고 일본 금리 차 10년 금리 차가 많이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강세 보였던 거는 그만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금리가 독일이나 일본 금리보다 훨씬 더 차이가 컸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미국 경제성이 일본이나 유럽보다 낮으면은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그 달러 강세 요인이 많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이 환율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 말에 유로 달러 환율 그냥 1유로당 달러가 1.06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11 그러니까 유로가 1.11이요. 강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지금 뭐 134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죠. 얼마 전에 138엔까지 갔다고.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132엔 정도 돼요. 그런데 내년 말은 123엔으로 엔 강세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 올해 좀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유로 가치 떨어지고 특히 일본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작년 올해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이렇다면요. 항상 실제는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저는 내년에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유로 엔화 가치가 좀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저 달러 팔고 엔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가끔 유튜브에서 드리는데요. 네. 뭐 제 전망도 이랬는데 이렇게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블룸버그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이걸 조사해가지고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수치가 또 다음 달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매월 말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하는데 어떻든 내년에는 미국보다도 일본이나 유럽 경제 성장이 높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엔이나 유로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달러화가 굉장히 이 유럽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결국 경제 성장률이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 IMF나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서 참 환율이 의미 있는 전망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계속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계속 그 블룸버그 보고 컨센서스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경제 그리고 중국 경제 마지막으로 유로와 일본 경제까지도 다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가장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중국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와 일본도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럽 경제 그리고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또 보시겠지만 한국 경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한 곳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함께 교수님과 함께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뤄봐야겠죠? 네, 다음 시간 세 번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